오랫동안 했다 돌아와서 나이가 많아졌어. 뭐 이런 어떤 상황이라면 사실은 뭐 나이가 핸디캡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면접에 가서 이 질문을 받았다는 건 사실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랑 같은 맥락이야. 이미 나이 때문에 이 사람을 뽑지 않을 거였으면 서류부터 안 뽑았겠죠. 네. 그래서 항상 이 핸디캡 질문을 하더라도 지금의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고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 나이 같은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예, 면접에 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는 나보다 나이 어린 그런 선배들하고도 너무너무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은 막 답변을 유창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 면접에서 보여지는 이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더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졸업유예가 바로 졸업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일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저는 좀 안정적인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취업에서 또 신입으로 들어오면은 졸업하고 나서 공백기가 길어지는 것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졸업 예정자, 들이 아무래도 좀 프레시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졸업 예정자들을 조금 더 졸업을 하고 공백기가 길어진 사람들보다는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사실은 내가 졸업유예 하는 데 있어서 뭐 전혀 어떤 불이익이 없다. 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예, 뭐 어쨌든 졸업유예를 했을 때 내가 뭔가 나의 일신에 제약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근데 내가 아직은 정말 취업 준비가 안 돼서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해 놓으시는 거는 전혀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이기는 하지만 그냥 기업의 경향성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다라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졸업을 하시고 나서도 사실은 바로 뭐 1년 안에 취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또 타격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제 2년 이상이 지나 버린다 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압박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 그 시간 동안에 뭔가 그 뭐죠? 스펙이 뭔가 쌓인 게 없어요. 뭐 인턴을 해서 당연히 공백이 생겼을 수도 있죠. 졸업 그다음에 취업 사이에 막 공백이 생기거나 아니면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이력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공백에 대해서 뭐 무리가 없죠.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스펙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졸업을 하신 다음에 시간이 오래 지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서류 합격률이 떨어지는 모습들로 이어지실 거기 때문에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졸업유예 같은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업은 완전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래서 아예 학교 그리고 학교 입학 연도 이런 것들 자체를 쓰지를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공기업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공기업은 막 30 넘어가시는 분들이 신입으로 평균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이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만 준비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그런 경우 있죠. 저는 사기업도 한번 지원해 보고 싶고 공기업도 지원해 보고 싶어요. 둘 다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선은 그러면 사기업 먼저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보고 그럼에도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공기업은 얼마든지 쪼끔 더 나이가 들어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왜냐? 그때는 뭐 졸업을 했든 말든 나이가 어떻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네. 요렇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PT 면접과 관련해서 좀 좋은 프로세스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PT 면접을 강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렇게 8단계 프로세스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8단계는 이제 아주 보통의 PT 시간이 5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5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도입, 전개, 결말 항상 서분결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 이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시간을 분배해서 PT를 준비하는 연습들을 하시면은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음.
자, 우선은 이 도입 과정에서 사실 이 부분이 엄청 중요성이 높진 않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저는 우선 주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목차 정도는 설명해 주시는 거 꼭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발표를 할 때도 우리가 뭐 처음으로 듣는 내용이니까 어떤 플로우로 발표가 되는지를 이해하고 듣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전개 과정을 좀 3단계로 나누어서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은 이제 문제 해결형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 해결을 하실 때는 당연히 Y의 과정이 있으셔야 되겠죠. 문제 원인 분석입니다. 전략 제시형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기획해봐. 이런 걸일지라도 우선은 뭐 환경 분석 같은 것들 Y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단계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해결 방안 그리고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내가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나 해결 방안을 실행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럴 때에 이러한 어떤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이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잘 현실성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당연히 전략, 문제 해결력에 굉장히 부합하는 사람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3단계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 분석형이다. 요즘에는 이제 기업마다 막 많은 자료들을 주고 나서 이 자료 안에서 가장 최상의 어떤 의사결정을 해봐라. 이런 식의 문제를 주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런 데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내가 그 자료를 분석한 기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제가 자료를 분석할 때 저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했고 그래서 제가 최종으로 선택한 안은 이것입니다. 라는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선택의 근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내가 그 기준에 맞게끔 어떤 근거들을 지금 발췌해 왔는지라고 하는 부분들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가 있겠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까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뭐, 만약에 석박사다 그러면은 논문 발표하실 텐데, 이럴 때는 뭐, 이 순서대로, 네, 가시면 되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게 업무 적용 방안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업무 적용 방안까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5분 발표다 그러면은 3분, 3분에서 한 3분 30초 정도를 할애해 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1분, 1분 30초 정도는 뭐 오프닝이나 결말에서 할애해 주시면 되는데 뭐 만약에 나는 별로 오프닝 결말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 본론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은 전 여기서 4분 30초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디테일한 게 좋은 거니까. 네. 오프닝, 뭐 클로징 이런 것들 그냥 인사만 해도 전혀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시간들은 들여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 뭐 만약에 내가 지원하는 기업은 2분 발표다. 그러면은 그냥 인사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본론 내용을 1분 50초는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3분 발표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네, 인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각각 1분, 1분, 1분 정도씩은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5분을 기준으로 이 프레임워크들을 좀 기억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의 희망하는 직무에 따라서 나오는 기출질문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PT에 관련된 궁금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경험과 관련된 작성법, 네,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제가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하려고 되게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어쨌든 강의의 기본적인 목적이 경험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 드릴 거냐면, 우선 이 직무 지원 동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경험 경력 기술서와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역량 항목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워낙 GPT 활용 능력이 좋으세요. 네, GPT를 많이 쓰시고, 특히나 자기소개서 쓰실 때도 제가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은 GPT 도움받으신 경우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질문에도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 GPT를 통해서 내가 자소서의 내용을 한번 이 첨삭을 하는 것들이 좋으냐라는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AI로 최종 편집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뭐 리튼도 써보고 그 다음에 GPT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돈 내고 쓰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좀 써봤거든요. 코파일럿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찌됐든 내가 프롬프팅을 엄청나게 잘해도 내 경험을 완벽하게 이 친구들이 디테일을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선 좀 부족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종으로 GPT한테 편집을 해달라고 얘기하면 GPT가 말투를 좀 이상하게 바꿔놔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썼는데도 나중에 제가 이렇게 첨삭하다 보면 약간 문체가 너무 특이한 거예요. 예,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이 쓰는 문체가 아니다. 이거 너무 기계가 써준 문체인데? 막 이래가지고 이거 GPT로 쓰셨어요? 그러면 제가 쓰긴 썼는데 GPT에다가 마지막에 뭐 이렇게 검사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GPT를 통해서는 전반적인 구조, 예, 구조와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아주 좋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살을 붙이고 문체를 내 걸로 바꾸는 거는 내가 직접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자소서를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요즘에 이런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AI 서류 검증을 도입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들도 워낙 많은 사람들을 뽑는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AI 서류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AI가 쓴 것에 대해서 네, 검증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거를 진짜 그 플랫폼에서 어떻게 탐지를 하는지를 가져와 봤어요. 지금 보시면 GPT 작성 잡소 탐지 항목이 있죠. 네, 그래서 각 문항별로 GPT가 써준 것 같은 그런 모호한 느낌과 문체가 있으면 이거를 퍼센티지 얼마 GPT 활용했는지 이렇게 걸러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많이 걸러지면은 서류 불합격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GPT 웬만하면은 처음에만 활용하고 그다음 디테일은 내가 직접 다 바꾸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이 AI 서류 검증에서 여러분들의 자소서의 퀄리티나 입사지원서 전체의 퀄리티를 어떻게 요구하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평가 점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직무 적합도에 관련된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은 이 채용 공고의 직무 기술서 그리고 이런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NCS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직무와 역량과 경험의 연관성을 지금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냐? 당연히 기업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그 직무, 채용 직무마다 중요하다고 하는 주요 역량들을 뽑아놨겠죠. 네. 당연히 그 역량들은 본인들의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키워드, 역량, 이런 것들로 뽑아놨을 가능성들이 너무너무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소서를 작성할 때
채용 공고와 직무기술서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키워드를 녹여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거는 사기업의 IT 직무의 기술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보면 되게 다양한 역량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과 이 지식적인 이해도 이런 것들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술을 실제로 활용해 봤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태도에 대해서 물어봐요. 널리지, 지식 물어보고 스킬, 기술 요구하고 그 다음에 애티튜드, 태도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쓰는 기업들의 직무 기술서나 채용 공고들을 잘 보시면서, 보시면서 또는 직무 소개 영상이나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KSA 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키워드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것들과 매칭시키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내 경험을 자소서에다가 쓰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공공기관 거 가져왔어요. 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직무기술서에 이렇게 필요 지식과 기술과 태도,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조화돼서 이렇게 직무기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실제로 경험기술서, 경력기술서 공공기관에선 쓰시게 되시잖아요. 그럴 때 아주 직관적으로 이 키워드들이 보일 수 있도록 적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자소서 쓰실 때도 마찬가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지식들을 배운 경험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지원 동기 같은 데다가 이런 키워드들을 적어 주셔야 되겠죠. 경험을 녹이실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입출금 전표 현금 출납부 작성과 관련된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키워드를 꼭 넣어서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들을 써주셔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내가 직무에 맞는 매력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어필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면접 때부터 계속 공통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소서를 잘 쓰셔야지 결국은 면접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직무기술서를 보면서 이제 직무기술서에 맞게끔 어떻게 경험을 녹여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중에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을 내가 지금 내 직무에 맞게끔 녹여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녹여내는 게 좋을까를 이 직무기술서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우리 경험 정리하고 우선순위 정할 때도 이게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카페 아르바이트 한 거 이렇게 자소서에다가 성격의 장점 이런 데 진짜 많이 적으시거든요. 이거는 문의과 상관없이 많이 적으시는데 어떤 내용들을 적어 놓으시냐면 대부분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굉장히 친절하게 해서 만족을 이끌었다. 이런 내용들 많이 써 놓으세요. 뭐 어르신 고객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드리고 키오스크 이용법 알려드리고 막 이러면서 고맙다는 인사 받았다. 이런 것들 막 말씀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런 고객 응대 경험이 의미가 있는 내용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직무기술서를 보시면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직무수행 태도, 어디에도 민원 응대와 관련된 내용, 고객 중심적 사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 직무에서는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런 B2C 고객들을 직접 응대하면서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해드리면서 만족을 이끌었다? 이런 내용들이 내 직무에선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로 이어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들을 응대하는데,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봤더니, 너무,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다. 화장실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 이런 맨날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하고 화장실 갔는데 뭐 비번에 걸려 있다더라. 근데 막 적어놨는데 자꾸 그걸 계속 물어보니까 자꾸 업무 효율이 낮아지죠? 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다가 내가 굉장히 화장실 이용이 잘 보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 동선에다가 화장실 관련 정보들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눈에 띄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여놨어요. 네, 이렇게 창의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굉장히 민원에 대한 그 귀찮음이 줄어든 거예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내용을 쓰겠죠. 왜냐? 그 부분은 뭐 객관적 분석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통찰력에도 해당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의 의지에도 들어갈 수 있고, 창의적인 사고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내 직무에 맞는 내용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경험을 쓰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안에서도 내 직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경험인지 이 부분을 항상 고민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 자체는 좋은데 직무하고는 되게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꼭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렸고, 아,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시잖아요. 자기소개서의 개요를 짜실 때, 이게 경험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경험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전체 항목을 조망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이 자기소개서의 개요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좀 이해하시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 이거는 사기업, 공기업 불문하고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기소개서에서 이 네 가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예요. 그래서 지원 동기가 결국은 입사 후 포부랑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무 지원 동기예요. 직무 지원 동기는 뭐냐면 내가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드 스킬이라고 여기다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지식과 기술적인 부분들, 네, 이 부분들을 강조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드 스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무에 대한 그런 강점을 발휘했던 스토리들을 요구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로 이 직무 강점을 얼마나 잘 발휘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하드 스킬을 잘 활용했던 경험들을 쓰게 하는 거죠. 네.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성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경험 속에서 내가 또 이런 직무에 필요한 인성이나 태도적인 부분들, 이 부분이 소프트 스킬이거든요. 네, 이거를 또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물어보냐면 경험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음. 자, 근데 따지고 보면 면접이랑 똑같죠. 면접에서 로열티 물어보는 거, 직무 역량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인성 및 태도까지 똑같은 평가 영역들이 자기소개서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자소서 쓸 때도 이 소재의 우선순위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 자소서의 항목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재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작성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우선 직무와 관련된 실무 경험들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돼 있지만 실무 경험은 아닌 것들이 그 다음 순위가 되고, 직무와 관련 없는 조직생활 경험이 그 다음 순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가장 최선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전체 항목을 조망하면서 이 네 가지의 평가 요소들이 어떻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적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음. 제가 예시로 LG의 자소서 항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균형감 있게 넣어놔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선 명확한 거, 당사 및 해당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에 대해서 기술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어요. 자, 근데
3번 항목을 보면 지원 분야 관련된 준비 과정과 주요 성과를 사례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 항목은 우선인 회사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 좀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2번? 아이고 1번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보면 지원 분야 관련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서 입사 후보를 기술해달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경험을 쓰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3번을 스토리로 한번 적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는 지원 분야 관련된 준비 과정이나 성과였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2번을 써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이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직 1, 2, 3번은 넣었는데 4번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이 4번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다 넣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스토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스토리에서 내 성격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같이 넣을 겁니다. 직무 관련 경험 속에서 내가 하드 스킬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이런 태도적인 역량까지 발휘했던 그런 경험으로 지금 이 2번 항목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어떤 소재를 넣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민하는 거죠. 자, 우선은 지원 분야 관련된 준비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넣어주셔야 되냐면 당연히 직무와 관련된 실무 경험 있다면 이거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전공, 가상 프로젝트 경험 이런 것들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하나의 스토리를 적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내가 직무와 관련된 강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1, 2번 중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그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3번을 가지고 써야 되긴 하겠지만 우선은 1번이나 2번 경험 속에서 내가 더 매력적인 소재를 가지고 스토리를 구성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사 및 해당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직무에 대한 입사 후 포부가 같이 들어가야 돼서 여기도 1번이나 2번 내용을 조금은 곁들여서 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서 LG는 이렇게 하나씩 균형감 있게 살펴보면 사실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을 쓰기에는 되게 어려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CJ 거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CJ 거를 보면은 딱 두 가지 항목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또 두 가지 항목밖에 없는데 어떻게 녹여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럴 때 저는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우선 지원한 동기와 입사 후 성장 로드맵을 작성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에서는 최초 최고 차별화 결과를 창출한 경험에 대해서 쓰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글자 수가 각각 1000자씩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쓰냐면 우선은 회사 지원 동기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직무 지원 동기. 그러니까 직무 준비를 위한 하드 스킬에 대해서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2번 항목에는 최초 최고 차별화를 창출한 경험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 500자씩 나눠요. 네. 뭐한 가지로 다 쓸 수 있기도 하지만 내가 좀 어필하고 싶은 스토리가 많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 500자는 내 직무에 대한 하드 스킬을 좀 활용해서 도움이 됐던 경험들을 하나 쓸 거고 그 다음에 500자는 내가 좀 소프트 스킬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런 차별화를 만들어냈던 그런 경험들을 한 가지 더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번이 좀 균형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는 이거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쓰겠죠. 네, 하드 스킬이니까. 근데 여기는 네, 직무와 관련성 없는 내용으로도 하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균형감 있게 작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내용을 쓰실 때 항상 모든 기업의 항목들을 한번 쭉 조망하시면서 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균형감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고민을 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질문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내용을 쓰다 보면 정작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항목 조망하면서 균형감 있게 쓰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경험 항목 작성법들을 말씀드릴 거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어떤 항목들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유연하게 가져가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직무 지원 동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지원 동기를 쓰실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주 직관적으로 물어봐요. 네. 이 직무를 어떻게 준비해 오셨냐. 예, 이런 지식이나 역량, 경험들에 대해서 기술하시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쓰실 때에는 직무 관심의 계기보다는 강점에 집중하시는 게 맞고요. 이 말이 뭐냐면 저는 이 직무에 이런 이유로 흥미를 가졌습니다.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기업들은 흥미가 있는 사람을 뽑기보다는 적성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는 거죠. 자, 이 강점은 그럼 어떤 걸로 드러내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나열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죠.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우선은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는 좀 최소화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더 지식과 기술, 하드 스킬적인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항목들, 다른 어떤 경험 항목들을 요구하는 데서 넣을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태도적인 부분들을 내가 다른 항목에다가 못 넣었다. 근데 내 직무 특성상 너무 중요하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넣으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다른 항목에서 태도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 항목 자체에서는 좀 태도를 최소화하시고 지식과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쓰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스토리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거,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요약하고 나열하는 형태들로 쓰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직무와 관련된 강점 한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공 수업을 이수했고 뭘 배웠는지,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어떤 직무 교육들을 받았는지, 최근에는 어떤 추가적인 또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뭐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뭐 이러한 특정한 역량을 쌓기 위해서 총 몇 번의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거기서 어떤 특정한 기술들을 내가 활용했고 또 특히나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이런 성과들을 거두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열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와 다른 또 다른 역량들을 얘기하고 싶으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요. 네, 그래서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우선 공공기관 건축직을 예시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직무기술서를 보시면서 내가 어떠한 지식이나 기술들을 여기다 녹여낼 수 있는지를 지금 봤더니 많은 것들을 다 녹여낼 수는 없지만 우선 내가 타당성이나 사업성을 검증해봤던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련 법규에 대해서 내가 전공 과목들 들으면서 지식을 쌓았어요. 설계 도면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내가 이런 다양하게 CAD 활용해 보면서 실제로 설계해 본 경험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조를 화를 했냐라고 했을 때 우선 두 가지식으로 건축직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먼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한정시켰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위의 역량들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역량 각각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해줬죠. 우선 도면 이해력입니다. 라고 하면서 20번 가량의 설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면 표기법과 해석 능력을 터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설계사무소 근무 시 건축 도면 작업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번의 프로젝트와 설계사무소 근무 경험들을 지금 나열해줬죠.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평가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때 현재가치법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사업 타당성을 산출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프로젝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들을 얘기했냐? 내가 그때 활용한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중점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량으로 법규 이해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학부 시절에 법규 강의 들으면서 지식적인 부분도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실제 법령을 참고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규칙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은 직접 내가 적용해 본 경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식을 쌓았다라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느낌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뭐 IT 쪽에 지원한다? IT 채용 공고 보면서 내가 있는 것들, 네, 이런 부분들 체크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런 것들 해봤다. 라고 하면은 해당 내용들을 내가 지금 이 직무준비 노력에 어떤 식으로 지금 좀 구조화를 할 것인가 한 두세 개 정도의 단락으로 구분한 다음에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프링 부트를 기반의 서비스 개발해봤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봤다. 이 두 가지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라파나를 활용해서 내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봤다. 이런 것들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깃을 활용해서 형상관리 해봤다. 그래서 내가 이런 데브옵스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에서 요구했던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 키워드가 보일 수 있게 적었다라는 느낌들 보이시죠? 네. 뭐 다른 것들도 너무 마찬가지의 똑같은 유형이어서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경 계열 쪽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물류 쪽으로 지원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물류 기획, 물류 코스트 활동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류 전략 투자 계획 수립.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인문 상경 계열 쪽에서 또 많이 하는 그런 업무들일 거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역량들을 좀 써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썼습니다. 보시면 SCM 학회를 내가 가서 심도 있게 현장 사례를 공부했다. 이런 내용들을 썼고 특히나 스터디하면서 벤더 원료별 장단점 분석하고 조달 물류 비용까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비용 그리고 수율, 네, 납기가능 여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다. 나의 어떤 기획적 역량들을 갖추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 하나 써줬죠. 그 다음에 무역 지식과 숫자 감각이라고 하면서 내가 무역 지식을 위해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는 내용들 써줬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업들의 경영 전략과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물류 코스트 최적화 감각을 갖추기에 노력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데이터 기반의 분석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기획하기 위해서 물류 쪽에서 요즘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히 통계적 사고잖아요. 그래서 산업공학과를 또 우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계적 기반으로 한 전략적 사고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산업혁명 프로젝트에서 AI 수요 예측을 통한 공급망 관리 전략에 참여했다. 아주 직접적인 어떤 프로젝트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이때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 활용해가지고 정확도 20% 이상 향상시키고 로컬라이제이션 아이디어 제안에서 호평 이끌었다. 라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자, 내용 보면은 완전히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 이런 것들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경험 기술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 쉬는 시간 마지막으로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공공기관 경력 경험 기술서는 어떤 공공기관이든 쓰는 게 조금 이제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경력과 경험 사항의 차이점을 인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음, 이런 보상을 받고 일했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력은 정말로 내가 어떤 근로계약서, 뭐, 아니면 사대보험,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기업 조직에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계약직으로 일하셨다든지, 인턴으로 일하셨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재직증명서가 나오는 어떤 뭐 연구 인턴 같은 것들을 하셨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실 수 있겠죠. 그죠? 자, 내가 증빙할 수 없고 이런 보상을 받지 않았던 어떤 경험들을 얘기한다? 아니면은 완전히 직무와 관련된 경력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경험에다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외의 모든 경험들은 다 경험 기술서에다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산학협력 프로젝트 했다든지, 뭐 팀 프로젝트, 전공 프로젝트 했다든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어떤 연구를 했다든지, 뭐 동아리, 내가 진짜 직무랑 관련 없는 댄스 동아리, 밴드 동아리 이런 거 했어도 볼링 동아리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봉사활동하거나 재능기부활동 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요. 네.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은 네, 이거는 어떤 것을 쓰시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쓰실 때 항상 고려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쓴 이 경험이 직무적으로 정말 연관성이 있는 경험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이거를 안 쓰시고 그냥 빈칸으로 내시는 경우들을 또 종종 봤어요. 왜냐면 전 직무랑 관련된 경험이 없어요. 다 뭐 댄스 동아리 했었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도 직무랑 전혀 관련성 없는 것들만 해와서 학원에서 막 조교 같은 거 했는데 전혀 관련성 없어가지고 3년 동안 했는데도 안 썼어요. 막 이런 경우를 보거든요. 자, 근데 당연히 아주 직접적인 하드 스킬과 관련된 부분에선 연관성이 없을 수 있지만 태도적인 부분에서 얼마든지 연관성 있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직무와 관련성 없는 학생의 활동도 다 유의미한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경험 항목을 비워 놓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경력은 비워질 수 있지만 경험은 절대 비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기관명, 학교명, 나이, 성별 이런 것들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 가이드들 기관에 잘 맞춰가지고 작성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자, 쓰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어떻게 쓰시냐면 우선 내가 이런 식으로 직무 기술서를 보셨잖아요. 아까 우리 직무 지원 동기 쓰실 때처럼 내가 여기서 내 경험에서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네. 내가 직접 구매를 해본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문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들. 내가 직접 총무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기법들을 이해하고 있지. 행사 운영을 봤지. 이러면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사무보조 인턴을 했던 경험이에요. 네. 자, 이게 경력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력사항이나 경험사항이 여러 가지가 적혀 있으시다면 이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셔도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경력사항 1 이렇게 써놓고 기관명은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땡땡 기업 사무보조 인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먼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설명은 안 해도 돼요.
네,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직무 영역부터 쓰시면 돼요. 직무 영역은 이제 내가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해주실 수는 있으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하는 업무 내용과 유관한 거, 음, 업무 유관성 있는 것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관리 대국의 홍보 말고도 예를 들어 좀 개발 과정에 참여했었어요. 개발 과정? 네, 근데 내가 하는 업무 내용에서는 개발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직무는 굳이 안 쓰셔도 괜찮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쓰신 다음에 그다음 여기가 중요해요. 활동 내용 및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시냐면 당연히 뒤에는 이 업무 유관성 있는 그런 역할 안에서 어떤 세부적인 활동들을 했었는지를 쓰시는데 이 앞에다가 이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들을 이렇게 딱딱딱딱 직관적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직무기술서에서 봤던 지식, 기술, 태도 또는 업무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아예 이렇게 앞에다가 딱 직관적으로 넣어주시라는 거죠. 네. 내가 이러한 업무를 할 때는 실제로 사무 처리 및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를 수 있었어. 그 다음에 내가 엑셀로 실시간 재고 현황을 정리할 때는 실제로 스프레드시트, 이런 엑셀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기를 수 있었어. 홍보 콘텐츠를 기획할 때는 지금 직무에서 요구하는 채널 선택 능력이랑 글쓰기 능력, 이 두 가지를 기를 수 있었지. 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적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과 적어주시면 돼요. 각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성과들을 창출을 했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개조식으로 적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죠. 네, 어떤 스토리 같은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했던 내용들 안에서 내 직무기술서에 가장 부합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개조식으로 이 형식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기업 적을 때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기업에서는 이렇게 블라인드 규정들을 뭐 경력이나 경험을 따로 적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이 이런 프로젝트 기술서를 어디서 많이 적으라고 하냐면 이제 이공계 친구들한테 많이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공계에서 뭐 설계, 뭐 아니면은 생산 기술, 뭐 IT 직무 이런 것들을 지원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어떤 프로젝트 활동들 있으시면 적으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럴 때 적어주시면 되는데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프로젝트 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목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적죠. 프로젝트 기간 같은 것들도 당연히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팀 프로젝트였다라고 한다면 참여 인원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게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면 당연히 필요했던 기술 스택들이 있으시잖아요. 활용 프로그램, 뭐 기술, 뭐 아니면은 협업 툴 이런 것들이 있으셨다면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담당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네, 이렇게 개조식으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 주요 성과까지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예, 어떤 형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부분은 프로젝트 기술서가 없는 경우라도 대부분 요즘에는 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작성하실 때도 내가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시각자료와 함께 이런 식으로 개조식으로 정리를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된다라는 것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험기술서 작성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저희 쉬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 5시 7분인데 음, 네, 항상 너무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저는 좀 투마치 토커인가 봐요. 항상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네,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이 패들렛에다가 지금 질문 주신 거 좀 띄워놨어요. 이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먼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LG 이노텍에서 근무했던 거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이게 직무랑은 관련성이 없는데 이걸 경력에 적어야 될까 경험에 적어야 될까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저는 경험에 적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력상은 진짜 직무 연관성이 있어서 내가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예, 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의도가 강하거든요. 근데 전혀 직무랑 관련성이 없으면 그럴 때는 아마 태도적인 부분들을 어필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경험사항에 적으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을 물어보셨냐면 직무 관련 분야 업무 수행 또는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는데 직무와 연관이 없는 공모전 활동이라도 작성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직무와 연관성이 없을 리 없어요. 왜냐하면 어 직무 관련한 역량들을 활용했던 경험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적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직무 관련 분야의 업무 수행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업무 수행, 그러니까 직무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실무가 아니더라도 직무, 지식, 기술을 발휘했던 거면 다 여기에 적어 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가이드에 뭐 여기 증빙이 되고 만약에 뭐 직무에 대한 그런 실무 연관성, 업무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경험만 기재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못 적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영혼을 끌어모아서 무조건 적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빈칸보다 낫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연두색. 예. 기술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쓰다가 만 것 같은데 잠깐만. 직무기술서라는 것을 이때 쓸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렇게 가는 걸 것 같아요. 그죠? 경험기술서 작성 시 개조식으로 쓰는 게 나을까요? 네. 이거 말씀드렸죠? 그죠? 경험이 부족해도 우선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경험은 다 경험이다. 직무기술서에서 분명히 연관성을 찾으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채팅으로 또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진짜 경험기술서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고 너무 후회되신다고? 네. 괜찮습니다. 앞으로 적으시면 되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래도 면접에 가서 질문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기억하라고 한 게 뭐냐면 서류가 붙었다는 건 역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내가 못 쓴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에서 잘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이게 경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적지 않았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면접을 잘 보시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음 1년 경력의 주니어 중고 신입은 성과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쵸. 특히 없겠죠. 네. 근데 우선은 그래도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들을 배우고 내가 그걸 업무에 적용해 봤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쓰시면 되고 성과라는 것들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막 인사고과에서 막 엄청나게 반영되고 이런 것만이 성과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업무 안에서 그 세부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감 기한 내에 일을 처리했어요. 사실 그게 내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성과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업무의 체계를 만들어서 기존에 10일 걸리던 거를 내가 1주일 만에 해결했어요. 3일을 단축시켰어요. 그럼 그것도 성과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업무적인 부분에서 내가 약간 막 과장급처럼 막 이렇게 되게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량적인 막 수익을 막 만들어내는 성과를 냈다.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셔도 내가 담당한 업무 안에서 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글에다가 잘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음. 자, 그다음에 AI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구별할 수 있는 거 말씀드렸죠. 완전 구별하신다고요. 그다음에 여러 경험을 물었을 때 하나의 활동에 대해서 답을 해도 상관없나요? 이거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자소서 항목들을 조망하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에서 경험을 쓰는 항목들이 두세 개 정도 된다. 특히나 공기업들이 경험 쓰는 게 되게 많은데 막 그럴 때 모든 경험들을 하나의 소재들로 써 놓으면은 사실 좀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가능해요.
내가 어떤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도 동아리 안에 뭐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행사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또 C라고 하는 어떤 대회를 참여했던 경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동아리 안에서도 그 안에 사건들이 갈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내용을 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것들을 하나의 어떤 공모전에 참여했던 경험으로 다 썼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용이 좀 겹쳐질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지양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 자, 그다음에 지원하는 분야와 다른 분야의 활동은 녹여내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죠? 네. 어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또 너무 TMI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네. 그다음에 문장 다듬기도 말씀드렸습니다. AI 활용할 때 최종 문단 다듬기에서 어색한 문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문체로 다 고치시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음 또 아르바이트 경험은 이력서에 적는 것이 좋을까요? 무관한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네. 경험 기술서에 적으시면 좋고 이력서에 적으실 때도 저는 이거는 좀 선택 사항이기는 한데 뭐 공공기관의 경험 기술서 같은 데다가 내가 진짜 적을 내용들이 없었는데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그럼 전 당연히 적겠죠. 네. 적어서 직무에 관련된 것들 쓸 겁니다. 이력서 쓰실 때도 내가 막 대외 활동이나 대내 활동 같은 데 아무것도 적을 게 없는데 아르바이트 경험 하나 있어요. 그럼 저는 무조건 적죠. 근데 나는 이미 직무 관련한 경험들이 충분히 이력서에 써져 있는 상황이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좀 연결짓기가 사실은 좀 억지스럽다라고 생각할 때는 안 적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상대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저는 좀 오랫동안 일했던 아르바이트는 직무랑 연관성 없어도 적으라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 그 오래됐다라는 거는 한 1년 이상을 꾸준하게 일했던 경험입니다. 요즘에 채용 공고에 어떤 게 보이냐면 1년 이상 한 조직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워낙 신입들이 이제 조기 퇴사율이 높고 그다음에 이런 오랫동안 일하면서 어떤 책임감을 발휘했던 경험들이 부재한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기업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조직에서 사실 아르바이트 막 진짜 1-2년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직무와 무관해도 나의 그런 책임감과 성실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으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음. 자, 그다음에 면접관들의 관심을 끄는 경험 경력 기술서는 무조건 직무 적합도입니다. 그죠? 음. 그리고 음 현재 품질 관리와 생산 관리 직무를 희망하는데 품질 관리팀에서 일했던 경험, 단기 교육 정도로 직무 능력을 어필하는 게 맞을지, 추가로 소통이나 도장 전시에 어필할 수 있는 수상 경험이나 임원 활동들을 적을지 고민입니다. 네. 이것도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력서를 적었을 때 뭐 다른 것들을 적지 않아도 직무에 대한 하드 스킬로 막 꽉꽉꽉꽉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는 그걸로 우선순위로 적으시는 게 맞죠? 근데 내가 너무 빈칸이 많은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막 영혼을 끌어모아서 어 장학금 받은 수상 경험 이런 것도 적고요. 음. 그다음에 댄스 동아리 리더 활동했던 거 이런 것들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걸 통해서 당연히 나의 태도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어쨌든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분에서도 나의 어떤 성향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내 이력 사항에서 적는 게 내 열정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면접에서 이런 것들을 질문했을 때 내가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직무 역량으로 이어낼 수 있는 경험이라면 적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다음에 직무 교육 이수가 유의미한 스펙인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너무 상대적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직무에 따라서 정말 전공으로는 부족해서 꼭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무들도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우선은 어떤 직무에서든 내가 따로 어떤 직무 부트캠프를 참여했다, 직무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얼마나 점수를 줄진 모르겠지만 당연히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죠? 왜냐면 내가 추가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안 한 사람도 많은데 나는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루 동안의 교육을 들었던 것이든, 뭐 몇 시간 교육을 들은 것이든 저는 있으면 적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빈칸이 있는 것보다 적었을 때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제가 진짜 너무 괜찮은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력서가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친구를 봤어요. 서류가 계속 탈락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력서부터 봤는데 이력서에 진짜 빈칸이 텅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소서에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왜 안 썼냐 이랬더니 자소서에 썼기 때문에 이력서에 안 썼대요. 그리고 막 하루짜리라서 이거를 안 써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력서는 이력서고 자소서는 자소서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정량적으로 평가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자소서를 보게 되는 거라서 자소서에 썼다고 이력서에 안 쓰시거나 이력서에 안 썼다고 자소서에 절대 안 쓰시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네, 무조건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음, 편입 경험을 도전에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상대적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뭐 직무와 관련된 성취 경험, 도전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걸 적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부분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나에게 있어서는 편입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도전 정신을 많이 발휘했던 경험이었고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뭐 편입에 준비를 하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해서 그게 내 업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적으시는 게 맞죠. 항상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쓰는 게 내 도전에선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문제를 겪었던 경험과 함께 본인의 단점을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점을 물어본다면 단점을 작성하시면 되죠. 네. 근데, 뭐, 단점을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내 단점을 내가 먼저 얘기해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PR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런 단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물어보기 전에는 저는 먼저 얘기하진 않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우선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어, 우선은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지 않은 경험들은 경험, 경력, 기술서에다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계속 강조드렸고. 그 다음에, 음, 네, 경험을 좀 다변화하시라는 것들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같은 경험으로는 다 작성하시다 보면 스토리가 좀 겹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4년 지난 알바이트 경험들 기재도 되나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지금 그 경험을 질문 받았을 때 내가 4년 전인데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고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면 4년 전인 게 무슨 소용이에요? 적으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 생소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부서 소개를 같이 기재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어찌됐든 내가 이걸 적고자 하는데 내가 이 안에서 업무했던 내용들을 부서 소개를 하지 않고는 이해시킬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저는 한 줄 정도는 부서에 대해서, 부서의 목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상대적이니까 그때그때, 예,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작성하라는 자소서 문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작성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성과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주시면 제가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라는 거에 되게 상대적인 거여서, 네, 제가 그거는 좀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조언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 4년간 한 학생을 꾸준하게 과외 지도한 경험들도 경험 기술서에다가 넣을 수 있냐, 아니면 이력서에 넣을 수 있냐,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과외는 이게 개인 사업자여서,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네. 애매하기는 한데, 이게 증빙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면, 사실은 이런 과외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진짜로 내가 이거를 직무 역량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뭐, 개인 1인 사업 경험은 작성하지 마세요. 라는 가이드가 없는 이상 전 넣을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경험들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는 넣기보다는 자소서에다가 좀 어필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보수를 받지 아니한 경험을 작성하시오라는 지시에 아르바이트나 국가 근로 같은 활동을 작성하지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금전적인 보수를 받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금전적인 보수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냥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저 아르바이트 했는데 금전적인 보수 안 받았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경험을 작성하는 의미여서 그래서 내가 직무적으로 관련성 없는데 쓸만한 내용이면 그냥 뭐 이거 보수를 받았든 안 받았든 우선은 쓰셔도 문제는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 뭐 언제든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패들렛에 안 적혀서, 그러면 여기다가 알려주세요. 네. DM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오기 전에 우선은 저희 경험 항목 작성하는, 과정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경험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스타 구조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작성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스타 구조라는 것들이 Situation, Task, Action, Result의 줄임말이거든요. 내가 경험을 작성한다 그러면 항상 뭐 육하한 책의 일과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기소개서에 쓰는 경험이기 때문에 나의 목표와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경험이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액션. 네.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가 내가 경험 스토리를 작성하실 때는 꼭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은 이 두 가지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들에 너무 막 비중을 많이 두실 필요가 없고요. 우선은 이 경험 자체를 물어보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할까라는 걸 보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그러니까 막 이 상황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진 않기 때문에. 내가 그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액션을 50% 이상의 비중으로 항상 작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상세하게 묘사하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써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그려지도록,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그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가 없는 노력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과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대신 이 결과는 좋았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또 유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냐만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은 똑같은 인풋을 넣더라도 남다른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결과는 굉장히 좋았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넣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경험을 쓰실 때 가장 힘을 실으셔야 되는 부분이 이 액션과 리절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자소서를 피드백하다 보면 굉장히 이런 느낌들을 많이 이제 봐요. 뭐냐면 주관식이랑 배운 점들을 되게 많이 쓰시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내가 학생의 임원으로서 경청하는 자세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식의 주관식으로 먼저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배운 점에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향이 매우 다양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또 경청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배운 점을 너무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자 수에 제한이 있는데 이걸 너무 많이 써서 정작 중요한 액션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못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결과적인 부분들도 사실 되게 모호해요. 여기서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행사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부분이었던 숙소 선택에 대해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목표를 달성했다는 건 어디까지 써줘야 되냐면 행사를 잘 기획했더니 되게 행사가 성황리에 운영됐어. 까지가 결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 내가 여기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던 건 결국은 이 행사가 잘 운영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도 안 써져 있어.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애매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오시면 저는 배운 점들 다 빼버려요. 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추상적인 표현들 최대한 제거하시고 경험을 쓰실 때에는 내가 뭐 경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경청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구식인 숙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진짜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는지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의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이런 어떤 논리적인 과정들을, 설득적인 과정들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요렇게 해서 내 경험이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진짜 배운 점을 쓰라는 그런 내용들이 항목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배운 점은 한 줄만 씁니다. 네, 배운 점은 한 줄.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배운 점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실행을 통해서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이렇게 스타우조를 작성하실 때는 항상 시츄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간결하게, 예, 장황하지 않게. 그 다음에 너무 두 갈씩이나 배운 점에 추상적인 내용이나 중복되는 내용으로 글자 수를 할애하지 않기. 이거고요. 액션과 리절트를 명확하게 작성하기.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좀 들어갈게요. 제가 굉장히 다양한 역량 항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량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은 이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쓰시냐면, 네. 요 정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플로우로 쓰냐? 우선은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것들을 S에서 써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올바르게 인식한 과정을 써줍니다. 액션의 1번이죠. 원인 분석을 써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 원인 분석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적절히 해결했던 경험을 씁니다. 아이고. 예,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서 해결안을 제안했던 경험을 쓰고요. 그를 통해서 네, 해결이 됐다라는 결과를 아래서 써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인식하는 과정들이 포함이 되시면 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부분은 네,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해결했다라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신 게 뭐냐면, 이 창의적으로 기존의 방법을 개선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연구 쪽이에요. 선행 연구 쪽.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박사급이어가지고 막 어떤 선행 연구 기술원 이런 데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들을 써주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학사로서 하게 되는 업무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안은 다른 데서 있었지만 우리가 적용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이면 충분하고요. 상식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보여주시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바로 어떤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과이든 이과이든 굉장히 좋은 문제 해결 경험이거든요. 자, 보시면 시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던 경험이에요.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이거는 어떤 직무에서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예, 요즘에 또 이런 RPA, 자동화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런 효율성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런 뭐 생각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체계를 조금 더 간소화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동화 툴, 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업무에 시간을 줄였다. 이런 것들 쓰시면 다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내용 한번 볼게요. 시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맹점 지정서를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이거 전혀 직무랑 상관없는 아르바이트 업무죠. 자, 근데 무작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 자, 여기에 문제 원인이 나와 있네요. 이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원인 분석됐고, 그래서 문제 상황이 뭐였냐면, 시간 체력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지정서를 목표하는 그러한 만큼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상황 설명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인 분석이 됐기 때문에 체계적인 방법을 고안해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구획 및 고유번호를 지정했어요. 그리고 이동 범위가 짧은 구역끼리 고유번호를 그룹화했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을 보면 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본 내용일 건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적어 놓은 거죠. 네, 절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시간 대비 효율적인 전달이 가능해졌고요. 이동 동선이 짧아져가지고 체력 소모 줄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처리량을 초기보다 2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다라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써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 그 DM으로 질문 주신 부분 중에서 공모전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데 수상을 못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디테일한 부분들을 질문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아직 저는 이런 느낌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목표는 뭐냐면 이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해결해 볼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했습니다. 라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실제로 이거를 뭔가 실행을 해봤을 때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기존 대비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결국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라고까지만 쓰시면은 충분히 좋은 문제 해결이 되죠. 근데 뭐 목표 자체를 저희는 공모전에서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당연히 이때는 실패 경험이 되어버리니까 쓰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공모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그 주제에서 해결해오고자 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우선 이게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호평을 받았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는 정량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도움이 됐다, 개선에. 이런 어떤 결과적인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전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전 경험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 능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 경험은 어떤 것들을 써 주셔야 되냐면 소재적으로, 네, 소재적으로 얘는 직무 연관성이 좀 높은 것들을 써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하기는 해요. 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플로우로 작성을 하셔야 되냐면 요구된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웠다. 스스로 세웠다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쉬웠고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높은 목표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액션을 취했고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로 가면은 이제 도전이자 성취 경험이 되는 거고 결과가 나빴다로 가시면은 실패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성공했으면 성취 경험,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패 경험.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패 경험은 그러면 다른 말로 도전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실패는 도전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면접에서도 막 이런 실패 경험들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 도전이구나. 그러니까 소재는 직무와 관련성 있는 것들로 써야 되겠고, 그때 내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패 경험은 여기서 추가되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패의 원인 분석이 돼야 되겠죠. 네. 내가 왜 실패했지? 그래서 얻은 성장과 교훈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까지를 추가해 주시는 게 이제 실패 경험의 작성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내용을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경험 뭐냐면 비즈니스 통번역을 통해서 내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했던 경험이에요. 당연히 어렵죠. 내가 비즈니스인도 아닌데 통번역하는 사람으로서 통번역 잘하려고 하면 어렵죠. 네, 도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결국은 계약을 성사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직무에 지원했기 때문에 쓴 거냐면 해외 영업 쪽에 지원했기 때문에 해외 영업, 뭐 마케팅 이런 데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썼겠죠. 어학 능력이 너무 중요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해서 이탈률을 낮춘 경험을 썼어요. 내가 어떤 커뮤니티의 장이었는데 구성원들이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조직 문화가 별로였어요. 그래서 조직의 문화들을 조금 더 바꾸고 제도를 변경해 나갔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탈하지 않고 잘, 근속할 수 있었다예요. 이 내용을 왜 썼냐? 내가 인사관리 직무에 지원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썼거나 아니면은 어찌됐든 어떤 관리직,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직무에 썼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쓴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구조 해석 프로그램 활용 역량을 배행했던 경험을 썼어요. 내가 뭐 캡스톤 디자인에 참여했는데 해석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너무 어려운데 열심히 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구조 안정성을 확인을 하고 시제품까지 제작해가지고 높은 학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설계 직무에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적었겠죠. 자, 현장 실습을 건설 현장에서 현장 실습을 했는데 내가 이게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한 달 더 연장을 해서 현장 기사로 업무를 수행했어요. 현장 근로자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더 열심히 어떻게 하는지 막 애로사항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은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일도 조금 더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당연히 건설직, 시공직, 토목직 뭐 이런 것들에 썼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적었겠죠? 머신러닝 대회에서 상위 2.7%를 달성한 경험을 썼어요. 당연히 네, 데이터 직무, 뭐 AI 직무, IT 직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내 직무에 내가 지식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들, 그를 통해서 얻었던 성취 경험을 쓰면 이게 도전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패 경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도전의 과정을 썼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잘못 썼어요. 왜 잘못 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겠어요? 음. 자,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네,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느냐? 상황 설명이 주를 이루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뭐 여기 제가 조금 줄여오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었어요. 목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이디어 디벨롭하고 코딩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배운 점은 이거였어요. 네. 레슨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거든요. 또 다른 분이 이거는 실패 위주고 정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 정한 이유? 네. 아, 왜 이런 아이템을 구상했는지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군요.
자, 이거는 우선은 실패 경험을 쓴 거 맞아요. 네, 실패 경험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부재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가장 근접합니다. 자, 여기서 나머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자, 제가 실패 경험은 뭘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자, 실패한 것까지는 좋은데,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던 경험들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친구의 실패 원인은 뭐였냐면, 실현 가능성이었어요. 여기서 부족함 때문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장했어야 되냐면, 아, 내가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과해서 사업 아이템이 실효성이 없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면 나는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겠네.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친구는 배운 점 어떻게 썼냐면 뭐 실현 가능성은 부족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다른 것들에선 너무 만족해요. 이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성장이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여기 위에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이 경험으로 고객 니즈도 중요하지만 사업가 입장에서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영 서적을 읽으면서 사업가 정신을 기르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실패 원인 분석을 통해서 그 실패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들이 써져 있죠. 실패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패 경험을 봤을 때 이 친구가 이 실패 경험이 있고 그때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이런 유사한 상으로 간다면 이 부분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를 안 하겠군. 요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패를 안 하겠군. 요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적는다라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팀워크, 협업 경험이에요. 네. 자, 협업 경험은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꼭 리더여서 협업을 잘했다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이 팀워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기여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적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 협업 경험을 쓰라 그러면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지 못하여서 방향성을 잘못 잡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내가 천연 물질을 연구하면서 4명의 팀원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연구를 진행했어요. 이때 되게 실험법도 막 오차 찾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논문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원인 분석해 가지고 더 나은 연구 아이디어도 우리가 발견했고요. 그래서 6개월간 이렇게 집념을 끈기를 발휘해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팀으로 했네요. 되게 열심히 했네요. 성과도 냈네요. 근데 이거는 팀워크 경험에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프로젝트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서술을 해 놓은 거고요. 뭐 도전 경험 이런 데다가 쓰는 데 가깝지 팀워크를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경험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팀워크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이상으로 팀이 쪼끔 더 잘 뭉쳐지기 위해서 내가 헌신했던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막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게 팀워크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건 잘못된 거고 내가 기여했던 방식들을 중점적으로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되게 쉬운 거 보여 드릴게요. 내가 영화를 연출할 때 되게 함께 만드는 영화가 중요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졸업영화 연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두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스태프들하고 충분히 대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아이디어 내지 않고 다른 팀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항상 이끌어 나가면서 더 좋은 연출법을 내가 만들어 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장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었어요. 오늘의 땡스 투라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서 끝날 때마다 감사했던 것들을 서로 공유했어요. 막 서로 이러면 격려되고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분위기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팀의 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막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도 되게 터치를 많이 하고
대화, 소통 같은 것들 계속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 만들고 이런 식의 노력들을 내가 해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영화제 출품과 배급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뭐 연출법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우리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시면, 단과대 학생회에서 연합FT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예산 분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협업을 요청했냐면, 부서를 소집해서 아이디어를 찾고자 노력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산 내역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총무팀하고 협업해가지고, 10%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었고요. 홍보팀하고 협업해서 원래 구매하던 것들을 후원을 받아오는 형태로 비용을 줄일 수 있었어요. 네. 이거는 소통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같이 모색하지 않았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였던 거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협업의 과정으로 결국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다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게 중요했어.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회의를 소집해서 찾고자 노력했던 그 과정을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에 맞죠. 네, 이런 내용으로 적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입니다. 자,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갈등은 협업하고 다릅니다. 어떤 내용을 써야 되냐면 갈등 상황을 쓰셔야 돼요. 네. 갈등은 뭐냐면 의견 차이예요, 의견 차이. 네. 이때 당연히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감합니다. 네. 공감의 과정이 두 번째로 들어가요. 그래서 배려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 의견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너의 의견에 공감했으니 당신과 나의 의견을 조금 더 결합해서 더 우리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드백 제공 및 받기는 합의입니다. 네. 내가 이거 어때? 제안했어요. 피드백 해줘. 좋은데? 괜찮은데? 합의했어요. 이 과정이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목표 달성했다. 라고까지 쓰시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적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봉사단의 학생 기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우선은 거리가 가까워야 돼. 거리가 멀더라도 봉사 목적에 맞아야 돼. 이런 주장이 대립됐어요. 둘 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보자라는 목적을 정했어요. 목표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봉사 기간별 거리, 시간, 비용에 대해서 비교하는 도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선호도를 조사했어요. 다수결이죠. 네. 다수결을 했더니 60% 정도가 이안이 맞는 것 같아. 라고 결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안을 선택하겠지만 이거는 합의는 아니에요. 왜냐면 40%는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요. 이게 대안 1이고 어떤 대안을 또 마련하냐면 학교에서 버스 대절해서 출발하자. 이렇게 대안을 마련한 거야. 그러면 거리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모든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공감 나고 대안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합의했죠. 네. 이 과정이 드러나게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내가 설비 엔지니어였어요. 프로세스 엔지니어, 제조 생산 엔지니어랑 같이 협업을 해요. 근데 왜 갈등이 생기냐면 업무 이해도 부족으로요. 네. 그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서로의 업무 이해도가 부족하니까 생깁니다. 관점의 차이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그들도 내가 답답하겠지? 라고 생각해요. 공감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안 돼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직접 요구한 사항들을 한번 해보면서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랬더니 원활하게 조율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들은 다양하지만 항상 플로우는 공감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했다라는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로 무임승차 내용을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갈등 경험 쓰라고 하면은 이제 팀 프로젝트 경험 되게 많이 쓰세요. 그러면서 뭐 팀원이 뭐 무임승차했다. 아니면은 유학생들 요즘에 또 많으니까 유학생 친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막 이래서 갈등이 발생했다. 라는 것들을 쓰는데 사실 저는 무임승차 같은 경우는 좀 너무 학생스러운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사실은 회사에 있으신 분들은 다 열정이 있으신 분들을 뽑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또 보수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아주 건설적인 갈등 상황이 있는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견 차이죠. 목표를 달성하는데 각자 관점이 달라서 이해관계 달라서 발생하는 의견 속에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좋은 그런 합의점들을 도출해 나가는가. 이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서 결과에는 시너지가 났다. 내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이 갈등 관리 능력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경험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랬고, 우선 제가 끝내기 전에 아까 감사하다고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 제가 아직 답변 못 드린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음 상장을 몇 개를 적는 게 좋으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는 상장은 있으시면 다 적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은 어떤 프로젝트로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셔 가지고 수상했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저는 어쨌든 다른 기관들에서 수상하신 거니까 다 적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진짜 개수로 정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수상을 했다는 건 어쨌든 결과가 우수했다라는 거니까 안 적는 것보다 다 적으시는 게 좋고 순위는 당연히 규모가 큰 거, 요런 것부터 주최 기간이 좀 크고 그다음 규모가 큰 순서대로 적으시는 거. 그 부분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수강한 강의에 대해서 50자 이내로 기재해야 된다면 이 강의에 대한 소개 내용을 기입하면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강의에 대한 소개 내용도 기입하시되 거기서 직무에서 필요한 지식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 강의 안에서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성과까지 창출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직무에 필요한 이러한 지식들을 학습하고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 이거를 50자 안에 압축적으로 정리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음. 예. 그 다음에 업무랑 관련 없어도 되냐? 어, 업무랑 관련 있어요. 야, 줘? 수상 내역이 혹시 업무랑 관련 없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네. 업무랑 관련 없어도 됩니다. 네. 저는 우선은 업무랑 관련성 있는 것들, 맞아요. 업무랑 관련성 있는데 규모가 큰 거부터 적으시는 게 맞고, 업무랑 관련성이 없는 부분들도 적으시되, 그거는 조금 후순위로 적으시는 것들이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업무랑 관련성 있는 내용 먼저 적고, 업무랑 관련성 없는 수상 내용도 적으시되, 업무랑 관련성 있는 것 뒤에다가,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것부터,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것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좀 이제 도움이 되셨던 부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얼마든지 네,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제 메일 주소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메일 활용해서 또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언제든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5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